자, 오늘은 그 컴퓨팅과 소프트웨어 교육의 이해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저희가 컴퓨팅 사고력, 이제 우리가 CT라고 합니다. CT.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컴퓨테이셔널 띵킹입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계산학적 사고인데, 이걸 이제 우리는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이제 아예 통일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 교육의 필요성, 그 다음에 디지털 리터러시, 그 다음에 오늘 액티비티인데요. 실습하는 거 간단하게 해서 여러분들 제출하는 방법까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컴퓨팅 사고력입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컴퓨테이셔널 띵킹입니다. 컴퓨테이셔널 띵킹. 자, 이분은 여기 보시면 지넷 윙이라고 적혔습니다. 여기 지넷 윙입니다. 여성분이고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그 여기 지금 안 적혔는데 논문에 보면은 그게 이 사람의 이 아티클을 이 저널에다가 저널 이름이 지금 밑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저널 이름이 요 이름입니다. 2006년 3월에 이 저널에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Communication of the ACM이라고 줄여서 CA CACM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미국은 한국하고 지금 차이점 중에 미국은 컴퓨터 분야가 있고요. 전자 분야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컴퓨터 분야가 있고 전자 분야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게 훨씬 큽니다. 한국은 이게 훨씬 크죠. 이게 대표적인 게 이게 삼성전자가 있죠. 그 다음 하이닉스. 컴퓨터 분야는 어떻게 있을까요?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뭐 안랩 뭐 이런 것도 다 이게 컴퓨터 쪽입니다. 미국은 컴퓨터 쪽 어떻게 있을까요? 이거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MS로죠. 구글, 메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컴퓨터입니다. 근데 이 미국에서 가장 큰 학술 단체가 ACM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저널 중에서 아주 저명한 CACM, 커뮤니케이션 CACM의 이 글을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적혔습니다. CT는 그죠? 여기 보시면 CT는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기술이라는 것도 모든 사람에게 컴퓨터 과학자뿐만 아니라 컴퓨터 과학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기술이야. 그러니까 누구나 다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리터러시 있죠. 그 현대사회, 문명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그게 있잖아요. 읽고 쓰고 셈하고죠. 거래를 하려면 이제 셈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다가 CT를 하나 더 추가를 한다는 거죠. 이게 그죠? 하나 더 추가하면 CT를 하나. 이건 읽고 쓰고 셈하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하면 CT, 컴퓨테이셔널 띵킹, 컴퓨팅 사고력을 추가해야 된다. 자, 이 여성분은 이 당시에 CMU라고 하는데요. 카네기 멜론 대학의 컴퓨터
학과장입니다. 이 학과장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 대학도 이제 여기 저희가 정보교육학과 이제 학과가 있고 교수님들 계시고 그 중에 과를 이제 운영하는 책임이 있는 학과장이 있죠. 근데 학과장 우리나라에서 학과장은 약간 봉사 개념입니다. 근데 2년씩 돌아가면서 어, 하는 거죠. 어떤 특별히 권한이나 책임 이게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에서의 학과장은 대학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새로 교수를 채용할 때 아주 막강한 걸 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연봉까지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막강한 건데요. 여성분인데 이분이 학과장. 이 시험료가 왜 중요한가 하면 미국에서 최초로 컴퓨터과가 생긴 대학이 카네기 멜론 대학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 랭킹 1위가 카네기 멜론 대학.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도 카네기 멜론 대학. 그리고 카네기 멜론 대학은 로봇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 저널도 가장 저명한 저널이고요. 그리고 학교의 학과장인데 그 권한도 큰데 이게 카네기 멜론 대학이라는 게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어, 글이 가장 영향력 있는 여러 사람들이 또 CT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래도 가장 권위 있고 영향력 있는 이 당시에 카네기 멜론대 컴퓨터학과의 학과장인 지넷 윙이 또 가장 저명한 저널에 글을 실은 겁니다. 그죠? 여기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 부사장으로 갔다가 지금은 다시 그 학교로 안 돌아오고 콜롬비아 대학, 그러니까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뉴욕 맨하탄의 대학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뉴욕 유니버시티, 그 다음에 시티 유니버시티 오브 뉴욕, 그 다음에 콜롬비아 대학 이런 게 있는데 이 콜롬비아 대학 아이비리그 대학이죠. 콜롬비아 대학의 컴퓨터과 교수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CT를 살펴보면 CT는 줄여서 CT라고 하는데요. 이걸 그대로 하면 계산적 사고가 되는 거죠. 이런 건 컴퓨터라는 건 계산하다죠. R이 붙으면 계산기인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컴퓨터 공학과, 전산학과 이런 말도 있지만 전자계산기 공학과 이런 거는 컴퓨터가 계산기니까 전자계산기 공학과로 지금은 없어졌는데 옛날엔 그렇게 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팅은 컴퓨터 과학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수학적 계산을 수행한다는 원리의 의미하고 더불어서 컴퓨터 기술 자원을 개발 및 사용하는 모든 활동을 가리켜요. 그래서 컴퓨터 공학, 정보기술, 디지털 리터러시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교육은 이제 그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 창의력, 논리적 사고력, 함량 이런 교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결국 컴퓨팅 사고력 CT는 문제 해결력입니다.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팅의 기본 개념하고 원리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나누고 이를 각각 논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컴퓨팅 사고력의 요소를 보면 이제 윙 아까 얘기죠. 제넷 윙이죠. 아까 그 여자 교수 이름이 윙이었죠. 이게 뭐 추상화, 알고리즘, 자동화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하도록 하고 약간 복잡한 내용인데 용어를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그 혹시 여러분들 정의란 무엇인가? 그 마이클 샌들 교수,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이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들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한 20년 넘게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목입니다. 근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분은 데이비드 말론입니다. 데이비드 말론 하버드대 컴퓨터과 교수입니다. 교수고 그 과목이 이름이 CS50입니다. CS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말합니다. 보통 CS1이 있고요. CS2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하기도 하고 CS101 이렇게 과목 그 코드를 붙이는데 요거는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 기초를 말합니다. 기초 과목. 요거는 어드밴스드입니다. 고급 프로그래밍 예,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50은 뭘까요? 이 과목은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맨 첫 시간에 스크래치라는 거 있죠. 스크래치를 맨 처음에 소개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홀에 지금 8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어요. 한 명한테 수업 듣는 거죠. 이게 하도 잘 돼가지고 이게 예일 대학의 하버드 CS50인데 예일 CS50이 만들어져서 똑같이 합니다. 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 데이비드 말론 교수가 이제 이 사람 이제 하버드 컴퓨터과를 졸업했습니다.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이 사람이 수업하고 끝났을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퀴즈입니다. 여기 많은 학생이 수업에 참석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몇 명의 학생이 참석했는지를 찾는 방법, 알고리즘을 생각하시오.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찾는 겁니다. 정확하게. 어떤 학생들은 이거를 뭐 사진을 찍어서 밀도를 계산해서 대충 추정치로 approximate 추정치로 몇 명인지 이거를 방법 아니면 들어올 때 그 자동 카운트 센서로 해가지고 몇 명인지 세린다. 근데 그거는 이미 다 들어왔는데요.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정확하게 몇 명인지를 빠른 시간에 아주 빠른 시간에 정확한 값을 찾는 거 그게 알고리즘이거든요. 이게 컴퓨팅 사고력 문제입니다. 이 퀴즈가 컴퓨팅 사고력 문제 해결이죠. 이 정확하게 이게 몇 명이 참석했는지를 찾는 문제, 이 문제 해결하는 게 컴퓨팅 사고력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순식간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컴퓨팅 사고력 문제입니다. 제가 수업 끝날 때 이거를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답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는데 이 답은 제가 한 답이 아니고 이 데이비드 말론 교수가 생각하는 답입니다. 또 다른 정답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가능하죠. 근데 일단은 저는 데이비드 말론 교수가 얘기한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컴퓨터 과학 중에서 소프트웨어의 필요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고요. 1차 산업은 18세기죠. 전기기관.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20세기의 전기에너지. 그래서 대량 생산이 될 거야.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컴퓨터, 인터넷이 나온 거죠. 지식정보혁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지능정보기술입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그죠? 보면 AI하고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크 앤더슨이라는 사람인데요. 2011년, 그러니까 한 14년 전에 2011년에 14년, 15년 전에 이 사람이 이런 제목으로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글을 기고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글에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게 왜 소프트웨어가 세계를 그냥 뭐라고 집어삼키고 왜 집어삼키고 있는지 라는 겁니다.
이 저널에서 이 애플하고 구글은 저평가됐다고 주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하나의 보면은 소프트웨어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인공지능은 자기 인공지능 나중에 이제 알파고 있잖아요. 알파고가 알파고끼리 바둑을 시합을 해요. 자기가 자기 자신하고 시합하는. 사람은 할 수 없죠.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어제 나하고 오늘의 나가 경쟁할 수 없거든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버전이 있으니까 어제 버전하고 한 달 전 버전하고 지금 버전하고 둘이를 경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지금 영화, 뭐 국방, 금융, 항공, 자동차, 헬스케어, 교육 모든 분야에서 이 소프트웨어. 이 사람은 뭐가 그 인터넷 브라우저 넷스케이프의 창업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인터넷 브라우저가 크롬이라고 쓰죠, 크롬.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얼마 전에 우리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걸 썼고요. 또 이런 걸 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인터넷 익스플로러보다 더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 윈도우즈 운영체제 독점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무료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서 판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 소송이 오래 걸려가지고 뭐 10년인가 정도 걸려서 이 사람이 이겼지만 회사는 망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0억 정도를 배상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배상받아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인스타그램 투자에서 300배씩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300배라는 게 진짜 가능한 건지 그죠? 300배. 그러니까 물론 애플하고 구글도 투자했겠죠. 한번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실제로 한번 요건데요. 여기 보면 요거죠. 그 미국하고 한국의 가장 그 시가총액으로 큰 기업들입니다. 지금 현재는 엔비디아가 1위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아마존, 메타 뭐 이렇게 되죠. 이게 월마시 옛날 초기에는 그 1위 기업이 월마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뒤로 밀려났죠. 근데 보시면 아마존하고만 비교해도 3배 차이 나죠, 3배. 그러니까 지금 알파벳하고 아마존은 시가총액 3천조가 넘습니다.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4천조가 넘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엔비디아는 5천조가 넘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삼성전자는 얼마일까요? 333입니다. 그러면 애플의 10분의 1도 안 되죠. 애플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애플의 10분의 1도. 자, 이 엔비디아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얼마 전까지 엔비디아는 없었어요. 밑에 있었는데 지금 그 AI 때문에 그죠? 인공지능을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GPU를 개발하는 게 엔비디아잖아요. 그래서 이 엔비디아 빼고 전부 다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사실 테슬라도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요거는 그 위렌 버핏이 만든 투자 회사입니다. 버크셔 해스 비자 이런 게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삼성, 하이닉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LG 이게 다 전자잖아요. 이게 다 전자예요, 전자. 이게 다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컴퓨터 강하고 한국은 전자 강하고.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얼마나 올랐는지. 이거는 뭐 진짜 보세요. 지금 이게 2015년 10년 동안 10에서 비교가 안 되죠. 이게 지금 얼마나 오른 거냐, 이게. 2020년만 해도 지금 요 2019년부터 24년까지만 해도 20배에서 25배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보다도 어 4배 정도 올랐으니까 한 4, 5년 만에 100배 정도 올랐습니다. 100배. 근데 이때 따지면 몇백 배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죠? 이게 300배 했다는 게 맞는 게 그렇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고 뭐 테슬라 한번 볼까요? 테슬라가 얼마 1위 1등이었었는데 이제 떨어졌죠.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죠. 지금 올라가다가 떨어진 거죠. 이 보세요. 지금 불과 10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은 조금 만만하긴 하지만 10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뭐 비교가 안 됩니다. 애플 마찬가지입니다. 애플도 2015년 여기네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몇 배 오른 거예요? 그만큼 이 컴퓨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거죠.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가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이제 필요성, 소프트 교육을 해야 되죠. 필요성이죠. 이거는 이제 보시면 컴퓨팅 사고력 CT죠. 이거를 가진 창의적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거죠. 컴퓨팅 사고력. 외국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외국 사례 보면 인도 같은 경우는 이 정보과학 교육을 필수로 2010년도에 15년 전에 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그 정보 과목이 필수 과목이 되는데요. 2020년, 21년, 20년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2018년도에 중등, 2019년도에 초등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컴퓨팅을 필수 과목으로, 에스토니아는 모든 과목에 컴퓨터 교육을 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틱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에스토니아입니다. 살펴봤습니다. 자, 미국 대학은 그 2017년 이후에 학부 등록 인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쭉 감소되었는데 보시면 그 중에서 지금 이 컴퓨터 과목은 지금 늘었죠. 2020년 5년 동안 늘었죠. 그죠? 늘었고. 다른 데는 대부분 감소했습니다. 다른 분야는 감소했고, 한 가지 는 게 사이컬러지 부분입니다. 이런 쪽은 늘었고, 나머지는 다 대부분 줄었습니다. 네. 영국은 그 학령군을 이제 이렇게 연령으로 나누었죠. 5, 7세 이렇게. 여기 이제 우리 같으면 초등학교 단계가 이제 프라이머리, 유럽은 프라이머리라고 그러고 이제 뭐 미국적인 엘리먼터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프라이머리가 해당되는 게 키스테이지 1하고 2입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통합과정 5년 세컨다리 이렇게 해서 연령별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나눈다는 거,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알고, 뭐 간단한 프레임을 작성하고, 디버깅하고, 이런 내용들을 학습합니다. 키스테이지 1에서 하게 됩니다. 키스테이지 2에서는 이제 문제를 작은 부분으로 나누는 거죠.
나중에 할 텐데 이걸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 중에 디바이드 앤 컨커라는 게 있습니다. 디바이드 앤 컨커. 문제를 나누어서 따로따로 정복한다 이런 뜻인데요. 그런 것도 한번 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퀀서 선택 방법. 프로그램의 세 개 요소입니다. 시퀀스. 그 다음에 선택. 선택은 셀렉션인가요? 선택. 그 다음에 반복. 루프 하게 되고 또는 리피테이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이런 것들 배우고요. 에스토니아는 지금 그 GDP가 1인당 GDP가 5,600불에서 23,000불. 어마어마하게 됐죠. 소프트 교육. 에스토니아 저도 가봤지만 제가 간 거는 2006년도 2006년도 갔거든요. 젊은이들이 전부 그 식당이나 카페 이런 데서 일합니다. 지금 물어보면 대부분의 식당, 카페입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좀 여름이면 또 무슨 수영 강사 아니면 가이드 뭐 이런 거군요. 거기에 산업이란 거 없습니다. 근데 이 소프트 교육을 하면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발전했어요. 전자정부를 실시하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소프트 교육을 전면 실시했습니다. 이 소프트 교육이 좋은 게 그 인프라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뭐 조선이나 자동차 하려면 어마어마한 장소에 공장을 세워야 되잖아요. 공장이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 되고 컴퓨터, 중고 컴퓨터 있어도 됩니다. 있으면 인재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미국은 그 K-12라고 합니다. 미국은 K-12인데요. 이게 이제 K가 킨더가든입니다. 12가 이제 그레이드 1부터 12까지. 이게 이제 13년입니다. 13년 과정입니다. 합쳐서 이게 아마 이제 미국의 의무 교육 기관입니다. 이게 이제 요 이전에는 프리스쿨이라고 있습니다. 프리스쿨이 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린이 유치원이 있고 그 전에 어린이집이 있고 그렇죠. 똑같죠. 우리는 이제 똑같죠. 12년 있죠. 초등 6년, 중고등학교 6년. 그 다음에 유치원. 우리는 유치원이 6, 7세가 유치원이죠. 그 다음에 어린이집. 여기는 이제 컨셉하고 프랙티스라고 그래서 저희도 수업이 1시간 이론, 1시간 실습 이렇게 하거든요. 비슷한 겁니다. 개념을 배우고 그 다음에 프랙티스. 왜 필요한가? 소프트웨어 교육이 왜 필요한가? 이제 디지털 제전환 시대의 경쟁력 강화, 그 다음에 보편 교육으로서의 정보 교육을 위한 국가 사회적 요구. 그래서 이 디지털 리터러시 강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2 교육 개정 교육과정 정보 교육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프트 교육은 2015년 교육과정 개정에서 이제 소프트 교육이 도입됐고요. 이제 2022 교육과정에서는 원래 17시간 인 것이 34시간으로 이제 확대됐, 2배나 확대 시간이 확대되었습니다. 2022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 사항인데요. 여기 보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량이 가능한 교육과정. 그 다음에 디지털 AI 교육 환경에 맞는 교수 학습 및 평가 제작 구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디지털 기반 교수 학습 핵심, 디지털 피처 소양 방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디지털 소양 부분에 보면 이게
디지털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이해, 평가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생산, 활용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포함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디지털 AI 소양 함량 교육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컴퓨팅 사거리. 초등학교 해당되는 분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의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 해가지고 나왔죠. 이게 뭐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이렇게 나옵니다. 100만. 예. 그렇죠? 2022년부터 6년까지. 예. 그래서 우리가 그 AI 선도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초등학교나 뭐 학교에 1억씩 뭐 1,000만 원씩 이렇게 실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프트 AI 캠프를 운영하고 방과 후 교실 뭐 이런 걸 활성화한다거든요. 그 다음에 AR 디지털 교과서죠. AI DT라고 그러죠. 2025년부터 교과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적용 일정인데요. 지금 2025년 국어, 수학, 영어, 정보, 검정, 인정 교과서, 국정 교과서죠. 그래서 26년에는 확대하는 개념인데 지금 계획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자, AI 디지털 학생 하면 저도 이제 그 미래엔하고 천재교육 그 교과서를 봤는데요. 천재교육 맞나? 하여튼 그 교과서를 봤는데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어떤 학습 진도,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걸 파악할 수 있게 전체적으로 그리고 분석할 수 있게 뭐 그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사 화면입니다. 교사가 이제 학생들마다 어떻게 지금 제출했는지, 어떻게 학습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과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한번 쭉 넘어가겠습니다. 디지털 기계, 소프트웨어 활용, 정보 활용 생성, 의사소통 문제 해결, 윤리, 정보 보험 이런 것들이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순서는 이렇게 피라미드형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22개 학습 요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시민성입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필요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세계는 상호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학습하고 여기서 일하고 또 책임이나 권한, 그 다음에 기회, 안전, 합법, 윤리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뭐 그런 것들. 이거는 이제 IST라고 있는데 미국에서 큰 단체가 IST도 이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ACM이라고 했었죠. ACM이라는 단체도 있고요. ICT도 단체. 우리 대학에서는 우리 사회과의 박기범 교수님이 이런 것들을 맡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민성 구성 체계, 리터러시, 윤리, 안전, 참여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